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사실상 틀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충돌한다고 하니까 그 변곡점이 된 발언, 바로 김경률 회계사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상대방이 몰카 공작이었고 맞고 그거대로 전 처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무너뜨린 거고 정말 국민들로서는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온 이상은 참 전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자, 사실상 김경률 의원이 그동안 여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명품백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명품백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정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다. 자기네들이 산 파우치 사갖고 요거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우리 해볼까? 이런 식이었잖아요. 거기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당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응에 왜 만났어? 그걸 왜 받았어?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좀 표현의 거칠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용산 대통령실과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이 주류들이 시각이 똑같았어요. 대응 방안이 뭐냐면은 이건 함정 몰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함정 몰카를 설치를 해서 거의 그 선물이라고 와서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함정 몰카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것을 2022년 9월에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저것을 그 파우치 백을 들고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닌가. 그것이 완전히 함정이라는 게 이 초점이었어요. 그때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민심을 들었지 않습니까? 민심을 듣고 또 김경률 회계사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겠죠. 가깝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과 분리를 했어요. 이 함정 몰카는 함정 몰카고 실제로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과를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비대위원장이 수용을 하면 당론이 돼버리잖아요. 당론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은 아니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혼선을 불러일으키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상민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지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산이 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천 문제도 그렇고 사천 문제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36번의 공개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용산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차별화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떠는 것 아니냐. 자기 대권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아닌가 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요.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면 김경률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되지. 왜 한동훈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을까? 김경률 저 발언 저렇게 계속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김경률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그게 의문점. 또 하나 의문점. 사퇴 요구하기 전에 좀 자제를 요청한다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아주 그만하시죠.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되는데 즉각 그만두시죠.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리죠. 자유롭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를 마코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번 비공개 회동을 한 적이 있죠. 아마도 거기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분석이고. 근데 이제 그 설득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 지금 나옵니다.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장일 의원님. 자,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뒷부분 들었는데요. 일단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뭔지 잠시 뒤에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고 또 하나 총선에 매진하겠다. 김경률 비대위원 역시 여기서 물러나거나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여기까지였어요. 자,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제가 그냥 조금 이따 들어보면 되지만 아마 사과 부분은 본인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마포을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아마 출마를 안 할 것 같습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본인이 시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자,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는 이제 명품백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그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예. 저렇게 되면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어떤 세트로 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드렸던 질문. 왜 김경률 사퇴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큰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먼저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본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했잖아요. 했을 것이다. 네. 대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읽냐면 언론과 대중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일정 부분에 어떤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송국권 국장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셨잖아요. 대통령 언급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발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근데 이 두 개 다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그 자리에 앉혔죠?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앉힌 거 아닌가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잠깐 참아주면 총선 승리한 후에 모든 게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두 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도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인내심이 부족하고 정말 감정이 너무 쉽게 변하는 지금 상황이구나.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자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문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그 사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게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드러나는 이것만 가지고 그 검사 시절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고 지금 모든 것을 서로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앵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김경률 선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한동훈까지 갔을까? 예. 저는 이것은 이관섭 그 비서실장이 지금 정무적인 역할을 상당히 하거든요. 새로 임명이 되고 나서. 예. 그리고 어제 그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동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긴급히 만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율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그 수준까지 양쪽에서 조율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조율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를 했다. 조율이 뭐냐면은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을 신병을 처리하는 선에서 이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다음 총선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물러나지 않는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퇴진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까지 가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앞부분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앞에 뭐라고 한 거예요? 예, 확인해 보니까 대구 경북 의원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과거에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가방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건 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뭐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의 정치적인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노골적인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반발이 들끓었었고 심지어 대구 경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따로 이제 모임을 갖고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내부 토의를 하던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 모임은 취소되긴 했는데 이런 공개적으로 내부를 비판하는 발언까지로 더 이어지다 보니까 김경률 의원이 스스로 지금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이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본인이 과도하게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본인은 오직 민심과 당심 또 충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단 개인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는 총선까지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예정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생토론회인데요. 원래 생중계될 예정이었는데 녹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장면으로 가보시죠.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였습니다. 자,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숙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때로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때는 세우더라도 자신의 정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역량으로 이번 총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킬러 문항, 그중에 꼭 풀어야 될 문제고 제일 배점이 많은 문제, 그 킬러 문항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은 사과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도부 목소리는 원보이스로 나가야 된다는 그 지적도 있는데. 제 목소리하고 윤재욱 대표님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저 장면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가 윤재욱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뭐 꼭 갈등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갈등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상황 함정 몰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시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지금 국민들 많이 보셨으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뭐 명품백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백의 가격은 한 1,000만 원대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파우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국민들은 저거 왜 저 자리에 갔는지 아무리 함정 몰카라 하더라도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저런 장면까지 노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었어요. 더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할 때도 정서를 얘기했습니다. 국민 정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도 앞서 그 동영상에 나왔듯이 이게 함정 몰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명확해요. 누가 봐도 함정 몰카지만 함정 몰카 안에 있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재미 목사인 사람이 그거를 가져와서 김건희 여사 그때 그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그거를 거기에 주고 갔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파우치 백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함정 몰카가 이게 함정 몰카냐 아니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별도의 영역이고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아 그거 그때 이렇게 받았는데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뭐 딱 그 정부 선물보관센터나 뭐 이런 데 맡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그 사람한테 뭐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게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소통이 만약에 원활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 문제가 뭐 이렇게까지 번질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소통의 문제. 앞서 과거 사진 보셨죠? 두 사람의 인연이 뭐 1, 2년 된 인연이 아니에요. 과거 검사 초년병 시절부터 저렇게 두 사람은 늘 함께 왔습니다. 힘들 때 특히 그 다음 사진 보이시네요. 저기 부산 고검인가요? 좌천대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접 내려가서 한동훈 당시 검사에게 좌천돼서 부산 고검에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좌천돼 있는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해줬습니다. 저럴 때도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자, 그런데 갑자기 뭐 김경률 비대위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다?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보죠. 먼저 이 사퇴 요구를 하기 전에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서 입장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재 추측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별 문제 아닙니다.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일축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는 어떤 두 사람의 소통 문제, 정무적인 문제, 여기에서는 좀 삐걱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김경률 비대위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재옥 그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이것은 함정 몰카다. 함정 몰카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이 그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경률 회계사가 한 이야기도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용산 입장에서는 그런 그 목소리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명품백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금 민주당과 연결을 시켜서 이번 총선을 김건희 게이트로 몰아가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용산은 만약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용산의 입장입니다. 용산의 생각입니다. 입장을 밝히면은 이것은 보나마나 그 이용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친윤 이용 의원이 뭐 물어 뜯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말꼬리를 또 붙잡아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러면 이 백을 받은 걸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를 해서 예. 몇 번 나왔어요. 이것을 함정 몰카로 받은 건데 여기서 반환 물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공식화하자는 거죠. 공식화하면서 사과까지 하자는 건데 사과까지 하면은 이건 김건희 여사 특검부가 또 맞물려서 총선에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은 딱 거기까지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말도 당내 의결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어가니까는 김경률 회계사의 입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의 같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뭐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누구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낼까요? 뭐 그거는 각자 지금부터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 첫 카드가 또 이 카드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또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엄청 긴장하고 있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되게 긴장이 됐어요. 이게 잘못하면 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까지 커나가겠네? 그럼 이 민주당 어떻게 되지? 이런 하나의 불안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예. 아, 한동훈이 정말 여기까지 왔네. 그렇죠.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여기서 세우는. 진짜 차별화를 하면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희생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차기의 정치인으로 우뚝 솟을 거 아닙니까? 이미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강적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에이, 이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틸 수 있을까?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못 버티면 그냥 체력이 없는데. 네, 체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엔진으로 자기는 온 줄 알았는데 그냥 엔진 소모품으로 그냥 와서 소모되고 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제3지대하고 또 연결될 가능성도 또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뭐 거기까지는 아무튼 네, 하여튼 가능성이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상황이요. 한편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래만 놓고 보면 엄청 지금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변수를 다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변수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변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제3지대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공세에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같이 전해드리죠. 자, 사과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당내에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친윤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 단톡방이 있어요. 의원들 단톡방에. 거기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사실상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기류가 전해진 게요. 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때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그 단체 대화방에 그 대통령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여당이든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방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해서 범죄가 또 기정사실화가 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추후에 이용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제목의 한 언론 보도 기사 링크까지 그 의원 단체방에 공유를 하면서 사실상 이 내부 기류가 심상치가 않다는 점이 어제 오전부터 내리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제 오후쯤에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또 여당 내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오전 중에 만나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고 이게 기정사실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이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고 그 여당 내부의 친윤 의원들이 다시 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세를 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한 위원장이 공천 과정 등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시에 이런 그 친윤 그룹의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단일화돼서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리더십에 타격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기류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그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물론 여기 표현에는 조금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 여과를 뭐 본인이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거는 뭐 고려 참고하시지만 자, 사과를 하는 순간 논리는 이겁니다. 자,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엄청난 공세를 이걸 선거 때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는 거다. 게다가 특검하자고 하고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검이 선거용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세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한마디 더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비판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용 의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기간 수행실장했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난번에 네덜란드 순방 때 대통령 부부 갔을 때 동행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발언이 과연 윤 대통령의 의중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주변에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아마 하는 이야기는 맞을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1호 참모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을 했고 그 전에도 무슨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전파할 때가 있으면 메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윤심이 반영된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저런 스탠스가 어떻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용산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는 피할 수 없는 이 선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함정 몰카라는 게 단순히 이 몰래카메라를 시계에 가져와서 촬영을 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로드맵이 쭉 이어지거든요. 예. 이거를 1년 4개월 동안 공개를 안 했어요. 예. 1년 4개월 동안 공개를 안 한 거는 이거 제 판단이지만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착용을 가지고 예. 어떤 행사장에 나왔으면은 그때 아마 터뜨리려고 했지 않았나. 어허. 아니면은 이제 그게 아니면은 또 그것과 연결될 수도 있고 총선 시점에 하려고 하지 않았나. 작년 4월 달에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태웠기 때문에 올해 작년 연말 되면은 이게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점을 노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몰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면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 정치 공작의 한 지점에 김건희 여사의 그 행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꺼내서 사과를 하면은 그 프로세스 안에 말려드는 거죠. 예. 그런 판단을 좀 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봐요. 예. 글쎄 이용 의원이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거다. 전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용 의원의 주장대로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넘어가면 민주당은 안 물어뜯고 가만히 있을까요? 총선 때까지? 그렇죠. 정치는 판을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 건을 사과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민주당은 더욱더 크게 이거를 앞으로 한 80일 정도 남은 총선 때까지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예. 반면에 오히려 사과를 하면서 경위를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공세가 거기서 상당 부분 희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 것이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하는 듯 보이는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나 이용 의원의 이 입장은 오히려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문제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마 이 순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누구보다 고민이 깊을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국민일보 3면 기사입니다. 명품 가방에 갇힌 윤. 해명하자니 야권 공세가 우려되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침묵하자니 이번에는 민심이 외면할지 부담이 된다. 그동안 공들여서 키워놨던 한동훈과 이제 와서 헤어진다면 선거 앞두고 그건 또 누구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거지요. 사과를 놓고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한번 해주면 모든 게 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정도의 몰카 공작은 좀 너무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내용도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일정 부분 사과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특검을 만약에 받더라도 총선 이후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당 내에 야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 내 야당이 존재하면은요, 기존의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곳에서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도 귀가 가죠. 귀가 기울여지죠. 그러면은 여당 내 야당이 있으면 야당까지 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반사이익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재판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공천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일단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을 데려왔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이 킬러 문항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보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은 총선 승리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밟고 가라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 내 그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공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멸. 짧게 하나, 지금 나를 밟고 가라. 그러기엔 임기 얼마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밟고 가라가 다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 전체를 밟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허. 총선 때의 주요 이슈가 되는 몇 개를 밟고 가라. 아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인 문제인데. 부인 문제죠. 근데 부인 문제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특검으로 간다 그래도 그렇게 큰 수위의 뭐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나오면요, 이 총선 결과도 상황을 엄청나게 반전시켜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상황도 굉장히 풀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이치 특검 뭐 거부권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도이치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하기 시작하면 이 명품백 얘기 조사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까지 내놓는 거죠. 총선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특검을 하겠다든가.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하자. 총선 이후에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로 예정됐던 행사가 있었어요. 생중계까지 하기로 했었던 토론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민생토론회를 생중계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직전에 윤 대통령이 오늘 결국에는 불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게 총리실이 받아 안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이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토론회를 하고 생중계도 하지 않는 대신에 오후 2시 이후에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공개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총리실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총리실도 이게 긴박하게 오늘 오전 중에 결정된 일이라서 방금 전에 이제 통지를 받았고, 그래서 아주 갑자기 참석하게 된 상황이라 정신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기자들에게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 건강 문제, 감기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신년 기자회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를 않았고요. 국민들 앞에 직접 모습을 내서 현안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드러내고 직접 밝힌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또 민생토론회, 여기서 또 이제 기자들이 다른 질문이 혹시 나올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고민의 시간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이거 정면 돌파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또 마침 그 타이밍이 돼 있으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는 건데, 그게 지금 부담이 있다고 참모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말꼬리가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어차피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로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비서실장 차원에서라도 이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거의 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2부속실 설치하면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비서실장이니까 직제 개편을 한다, 2부속실 예. 설치한다 하고 또 그 특별감찰관도 우리가 국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는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이 전후 상황, 그때 있었던 그 정황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